자, 우리는 이 수요 이론에서요, 일단 그 수요하고 수요량 관계할 때 모든 가격 수준, 특정 가격 수준, 그 다음에 수요의 성격에서 자, 유량하고 저량 정도로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지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변수, 저량은 시점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에게 도시 인구 또는 재고, 자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저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 뭐 이런 거 정리하셨고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자, 구별할 때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변하는 거죠. 요거는 가격이 변했을 때. 그죠?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이 이동했을 때. 요거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는 우리가 대체재 보완제가 있었어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애들. 그죠? 네, 그래서 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의 움직임이 같아진 애들이 대체재, 양의 움직임이 같아진 애들을 보완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둘이 결합해서 써야 되니까 바늘과 실의 관계를 꼭 생각해서 대체재 보완제 관계를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체재 보완제 관계가 언급이 될 때요. 우리가 53페이지에 보면 문제를 확인하기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문제에서 수요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D0에서 D1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수요가 감소한 거예요.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그죠? 그러면 요게 4번 지문에 가게 되면 대체재 가격이 하락이에요. 얘하고 상대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재화의 가격이 싸졌다는 얘기는 얘 가격이 오히려 비싸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걸 선호하니까 이 주택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체재 가격의 하락, 상승만이 아니라 하락에 대한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이번 시간은요, 53페이지 가면 부동산 수요의 특성 및 종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관계는요, 간단하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시험상에서 뭐 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어도 우리가 변별력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요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 주택이라는 건 필수제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근데 일반적으로 왜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주택이란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매력,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금을 축적하기까지가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인 걸로 이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에 대한 크기는 우리 나중에 이제 탄력성 뒤에서 이제 배우시겠지만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그 단가를 2번에 보시면 구매자금 축적의 장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래 그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대, 3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주택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는 뭐 한 12년 이상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와 있듯이 이렇게 구매자금을 축적할 때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순수한 자기 돈만 갖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구매 결정했을 때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 재화를 살 때는 이 재화의 법률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계, 그다음에 얼마나 잘 만들었냐 이런 거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또는 광고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정보만 갖고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얘를 둘러싸이는 환경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권리관계는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이냐, 이 따져야 될 게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매 절차의 특수성이 본인이 직접 가서 구매하는 케이스도 있겠으나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 역할을 이제 많이 해주는 분들이 이제 중개사 이런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반 재화하고는요 물건을 구매할 때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재화와 달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수요 현상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실수요가 있고 가수요가 있으면 이 가수요라는 사람도 시장에서 좀 유망한 부동산들이 분양을 이루어지면은 최소한 계약금 정도는 지참하고 있고 언제든지 가격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요 오히려 나중에 실수요자들이 있죠. 지금 현재 자금은 좀 부족한데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피해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수요의 종류를 보면요. 본원적 수요가 있고 파생적 수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인구나 가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주택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본원적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구 수라든가 얘가 증가하면 기본적으로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죠. 근데 이 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토지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직접 수요이자 본원적 수요고 여기서 파생됐다 그래서 토지의 수요를 파생 수요 또는 간접 수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번역할 때요. 유효 수요를 실질적 수요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가수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기적 수요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간단한 논리로만 보시면 되겠고, 신규 수요하고 교체 수요가 있는데, 신규 수요는 이제 처음 내 집 마련하는 사람. 교체 수요는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대체하는 수요를 우리가 교체 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수요의 발생 요인과 제약 요인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거는요.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그렇게 보거든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인구가 증가하거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구의 증가, 가구의 증가, 소득 수준의 향상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수요의 발생 요인에서 6번에 금리의 인하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금리가 인하되냐 인상이 되느냐 갖고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즘은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많이 주어져요. 우리가 뭐 대부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이나 이런 비율의 조정에도 수요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금융 쪽 파트에서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대신에 수요의 제약 요인이라고 있어요. 자 부동산 수요는 기본적으로 인구 늘어나고 가구수 늘어나면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죠. 그런데 그 수요를 제약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비싼 거죠. 비싸고 그 다음에 공사법상의 규제가 많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주택 경기가 좀 과열되고 가격이 좀 올라간다 싶으면은 어김없이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소위 얘기한 대로 돈줄을 죄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수요라는 것은요. 순수한 자기 돈만 가서 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부에서 보금자리론에 대한 어떤 대출 규모를 축소를 시키는 거죠. 기존에 5억 원이었는데 3억 원까지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연소득이 7천만 원이 미만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수요에 대한 억제적인 그런 요건이 되죠. 그리고 유사 부동산이 많이 공급이 되면요.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요건이 되죠. 그럼 오히려 수요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부동산 수요도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유사 부동산이 과잉 공급되면 오히려 가격이 계속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금리에 대한 인상, 뭐 이런 것 등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당해 부동산 용도의 뭐 특수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별장이나 콘도나 이런 것들은요. 수요 계층이 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급을 대량으로 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요의 제약 요인에 해당이 된다. 이제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는 55페이지에 있는 공급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배우는 게 공급이에요. 자,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요. 요거는 앞에서 수요했던 거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급도 당연히 공급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공급량이 있겠죠.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거죠.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그렇죠? 공급자가 공급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리키는 거고요. 요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양을 우리가 공급량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공급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라는 것도요.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고 생산비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1,000원일 때는 10개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겠으나 근데 그 만약에 들어서 생산비가 상승하게 되면 1,000원이라는 가격에는 10개를 공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가격과 생산비 관계에서 다양한 욕구가 표출이 되죠. 그러다가 시장 가격이 특정한 가격이 딱 결정이 됐을 때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랑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 공급량이라는 것은 곡선상의 한 점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공급의 성격도 자, 똑같습니다. 얘도 사전적 개념이에요. 공급을 완료한 것이 아니죠. 공급이 완료됐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말 그대로 계획만 갖고 있는 거죠. 계획만. 그죠? 자, 건설사가 2017년도에 아파트의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해요. 자, 금년에는 우리가 아파트를 갖다가 지금 시장에 한 1,800채 정도로 공급했으니까 내년에 한 2,000채 정도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출발하죠. 근데 내년도 시장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연초에 세웠던 공급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공급된 거는 1200채에 그치고 말았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욕구지. 예, 실제로 공급이 끝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공급도 유효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유효 공급이라는 거는 역시 똑같은 거죠. 공급하겠다는 욕구만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실제로 뭐 공장이 있고 생산했던 어떤 실적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에다 의사를 표시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수긍을 해주지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느닷없이 주택을 짓겠다 뭐 하면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도 무슨 개념이냐면 유량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뭐가 명시가 된다? 일정 기간. 그죠? 자, A라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갖다가 한 4,000채 정도를 공급을 했다. 4,000채라는 것이라는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의도의 가구 수가 한 10,000가구가 채 안 되니까 4,000채 정도면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인데 이거를 1년 사이 공급했으면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난 10년간 공급된 총량이라 그러면 결코 많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급량도 뭐가 명시가 되어야지만 기간이 명시되지만 그 의미가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유량재량 구별을 할 때 유량의 수요량과 공급량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시면 자, 3번에 공급 함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똑같이 공급 함수를 매개로 해서 공급 법칙과 공급 곡선을 또 도출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급 함수라는 것은요, 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의 관계를 우리가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당해 재화의 가격도 있겠고요. 기술 수준이라든가 생산 요소 가격. 자, 이런 것들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입니다. 그렇죠? 뭐 무수히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수요 측면에서는 연관재의 가격 변화, 그래서 대체재 보완재가 중시가 됐는데 공급에 대한 거는 기술과 생산 요소 가격을 더 중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논리겠죠. 얘들이 다 개별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변함에 따라 얘가 영향을 받으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다 독립변수. 얘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하니까 얘는 우리가 종속변수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요.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면. 그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줄죠.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의 변수를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가정이 부여가 됩니다.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럼 이 가정하에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겠어요. 그거는 그 재화의 가격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공급 함수면은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도 똑같이요. 임의의 공급 함수가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인 공급량이 얼마가 되냐는 것은 역시 미지수인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가격이 1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양은 2 곱하기 10의 논리니까 얘가 120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120이 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20이 된다 그러면 양은 100 플러스 2 곱하기 20이니까 그러면 얘는 140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역시 여기에서도 똑같은 논리죠. 얘가 120이 된 것은 가격이 10이기 때문에 얘가 140이 된 것은 가격이 20이기 때문이에요. 즉 가격에 의해서 뭐가 공급량이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시 또 하나의 법칙이 성립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늘어나죠. 뭐가 일정할 때? 다른 요인이 일정할 때. 그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이 서로 무슨 관계겠어요? 비례 관계죠. 이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공급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비례 관계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거기 4번에 보시면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고 가격만을 변수로 할 때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품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존재하는 양의 관계를 우리가 공급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법칙은 우리가 비례, 수요 법칙은 반비례.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 법칙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것들도 연계가 되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똑같아요. 이 공급 법칙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공급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5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급 곡선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도출시킨 두 개의 공급에 대한 함수를 가지고 살펴보시게 되면, 자, 여기는 우리가 가격으로 놓기로 했고요. 여기는 이제 공급량이다. 이제 이렇게 놓는 거죠. 자, 가격이 10일 때 120이었는데, 가격이 20이니까 140이었다는 얘기죠. 요때 만나는 요 점들을 이렇게 쭉 연결하면 이게 공급 곡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우상향하죠. 정의관계라는 것은 가격이 상승할수록 얘가 점점점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할수록 얘가 점점점 줄어드는 관계가 표시가 되어 있다. 이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요. 공급 곡선은 생산비 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생산비가 늘어나겠죠. 그럴 때 시장 가격이 생산비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급량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이런 논리가 바탕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우상향한다는 거. 이런 것들도 기초 문제 물어볼 때 씁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데 우상향한다.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데 우하향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보시면 개별 공급하고 시장 공급 곡선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개별 수요하고 시장 공급을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죠? 자, 개별 수요의 양을 다 더한 것이 개별 공급을 다 더한 것이 시장 공급 곡선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수평으로 했다는 것은 거기 다 의미가 돼 있죠. 양가로 이번에 개별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했다는 것은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개별 공급자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재화의 공급량을 다 합한다는 의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가격이 200원일 때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는 게 100개예요. 근데 200원일 때 또 하는 사람은 200개까지 공급하죠. 그러니까 200개일 때 전체 시장 공급량은 300개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공급 곡선이 개별 공급 곡선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가시면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가 있어요. 역시 여기도 별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잘 정리하신 분들은 얘들도 똑같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도 이렇게 공급 곡선을 두 개를 우리가 이제 도출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두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요, 1,000원의 어떤 가격이 1,200원으로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얘가 증가한 거는 지금 뭐가 상승한 거냐면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 변화를 우리는 원래 있던 여기 균형점에서 여기 있던 이 A라는 점으로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어디에서? 곡선에서 이동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표현을 하면은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역시 출제자들이 다시 표현을 할 때는 그냥 공급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입문과정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회 이전에는 이게 곡선상 점 이런 표현이 있다가 20회 이후로는 얘들이 빠졌었어요. 그냥 곡선에서 이동 그랬다가 2016년 요 시험에서는 다시 점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계속 등장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어떤 의미만 분명히 알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일한 요 공급 곡선에서의 점으로 이렇게 이동이 발생하는 거는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곡선에서 이동으로 변해서 표현한 것을 부동산 공급량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가격은 그대로 1,000원인데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럼 얘도 공급량은 당연히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한 거죠.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가격의 변화이든 가격이 아닌 거이든 공급량이 변하는 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데 얘가 지금 늘어난 거를 우리는 이 선에서 변화를 표시할 수는 없죠. 왜? 가격이 불변이니까. 그러면 이 가격이 말고 기술 수준이 발달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아주 오래전에 말이죠. 우리나라에 이제 그 퍼스널 컴퓨터라고 그래가지고 얘네가 한 90년대 후반에 등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기종이 한 386 정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때 잘 몰랐으니까 구매를 하게 되면요. 가격 마케팅에서 100만 원대예요. 근데 가서 보면은 199만 8천 원 뭐 이랬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한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퍼스널 컴퓨터의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생산량도 많지 않았고 사람도 많이 소비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2016년 이 정도 됐을 때도 그죠? 17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지금은 아마 퍼스널 컴퓨터의 보급이 뭐 수천만 대 될걸요? 지금도 200만 원 주면은 PC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가격은 예전과 동일한데 양이 이렇게 확 늘어난 이유는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컴퓨터의 주요 부품이 반도체 칩인데 꾸준한 기술 개발로 생산 원가가 절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에도 양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그대로 돼도 양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선을 하나 새로 그린 거죠. 이렇게. 그러면 뭐가 이동한 것 같은 거야? 네, 곡선의 이동이죠. 곡선. 그죠? 그래서 표현할 때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공급량이 변한 것을 우리가 표현상에서 뭐라 그런다? 이거를 부동산 공급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급의 변화. 그러니까 그 관계만 구별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는 똑같이 가격의 변화인 거예요. 자, 수요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는 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예, 그것만 잘 염두에 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공급량의 변화. 자, 57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양가 1번에 공급량의 변화 있죠. 동일한 공급 곡선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라는 것은 가격 이외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페이지 넘어가셔서 58페이지 가시게 되면 공급의 변화는 공급량의 변화를 공급 곡선 자체 이동으로 표현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관계를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 가면요. 그래프 밑에 8번에 공급 변화 요인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공급 변화 요인에서 보시게 되면요. 공급에서는요.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의 변화. 또는 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내놨고요. 뭐 시장 이자율 이런 것도 이제 언급이 돼 있으니까. 자, 생산 요소 가격이라 했을 때 우리가 생산 요소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는 문제 출제할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다,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줘요. 만약에 뭐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부동산 우리가 주택 지을 때 들어가는 자 생산비는 그대로인데 그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택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오니까 공급이 늘어나겠죠. 또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했다. 그렇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주는 거죠. 또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됐다?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간다는 거. 기술이 발달해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어떤 건축공법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공사 기간이라는 것이 단축이 되죠. 그럼 그만큼 뭐를 절약할 수 있어요?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같은 기간에도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을 하게 되면 자, 공급자들은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을 줄이죠. 그럼 공급을 줄이는 이유는 공급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더 오른 다음에 파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조짐을 보이게 되면요. 시장을 매도자들이 주도를 하죠. 물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안 내놓으니까. 그러면은 사겠다는 사람은 또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데 그래서 중개업소 찾아가서 계약금도 맡겨놓고 어떻게 거래 좀 하게 해달라 막 얘기하지만 나오는 물량은 거의 없죠. 그렇죠? 왜? 더 오른 다음에 파는 게 유리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이자율의 변화했을 때요. 지금 말씀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죠. 그죠? 공급할 때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우리가 주담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있죠. 네. 이 변화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거는 공급이 아니라 이거는 수요의 변화 요인에 대해요. 수요의 변화 요인. 그렇죠? 시험에도 언급이 된 거니까 이거는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구별해 줄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공급자의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공급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59페이지에 가면 이제 박스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시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럴 때, 그 밑에 문제로 확인하게 보시게 되면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는 거는 공급이 증가하는 건데 증가하는 게 아닌 게 뭐냐 이런 거죠. 그럼 나중에 이런 것도 문제 푸실 때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우측은 공급이 증가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공급이 감소하거나 뭐 다른 수요의 변화 요인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봤더니 자, 주택 건설업체의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죠.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역시 공급이 늘어나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 변화 요인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언급을 한 적은 없어요. 언급을 한 적은 없는데 혹시 모의고사 등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만 참고하시면요. 우리가 수요자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효용 극대화에 바탕을 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바탕을 둔 합리적 소비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제어가 있고 B라는 제어가 있을 때 둘의 뭐가 같으면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때 빌라가 있을 때 얘도 만약에 분양가가 1,000만 원이었고 얘도 1,000만 원이었다. 근데 얘가 만약에 1,500만 원으로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는 얘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이게 수요자들의 논리예요. 근데 공급자들은요. 이윤 극대화를 바탕으로 둔 거예요. 이윤 극대화를 바탕을 둔 합리적 생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급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을 때 둘 다 어느 거를 생산하든 비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있고 만약에 뭐가 있을 때 빌라가 있을 때 자, 얘가 1,000만 원이고 얘도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1,500만 원 올라가게 되면 자, 얘를 생산하든 비용은 똑같은데 얘가 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 이윤이 더 커지죠. 그러면 공급자들은 얘에 대한 생산을 더 많이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는 움직임이 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공급 측면에서는 대체재 보완제 논리가 그렇게 크게 중시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나온 선례가 없어요. 근데 시중에 문제집이나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문제가 들어올 수 있을 때 참고하시라고 같이 부연 설명했으니까. 그
근데 공급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수요 측면의 대체재 보완제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급도 차후에 이해할 수 있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급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정리하셨고요. 자, 뒤에 60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공급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또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동산 공급이라고 있어요. 자, 부동산 공급에 있을 때요. 부동산 공급의 개념을 보면 신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도 역시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 학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만약에 A라는 동이 있어요. 그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H고 A동이라고 하나 있어요. 여기 만약에 주택이 1000채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학에서는 얘를 공급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요 중에 팔려고 내놓은 양 있죠. 매물로 나온 거. 요것만 공급이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 여기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은 새롭게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신규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도 역시 부동산 공급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공급의 특징이라는 것은요. 일반 재화는 시장에서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개발비가 역시 공급이 늘어나면서 개발비의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공급되는 특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량이 고정이 되어 있고 위치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급량은 제한이 돼요. 근데 우리가 배웠죠? 부증성의 원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등장이 됐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 변경을 통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의 공급이 있어요. 토지의 공급은 그거는 혹시 쓸 수도 있으니까 구별 정도만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자, 물리적인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증성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경제적인 공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가 있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토지의 공급량은 불변이에요. 불변. 양을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61페이지 가면 상단에 자 그래프 두 개가 있어요. 왼쪽을 보게 되면 물리적 공급 곡선과 경제적 공급 곡선이 있죠. 그때 물리적 공급 곡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얘는 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지 간에 양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토지의 공급량은 제로다라고 보셔야 돼요. 더 이상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경제적인 공급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공급의 증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기울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양은 불변인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택지로도 쓸 수 있고 농지로도 쓸 수 있고 임지로 쓸 수 있는데 택지의 수요가 늘어나면 임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또는 농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이렇게 택지로 용도 변경해서 이렇게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전체 양은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단기하고 장기 공급 곡선이 있어요. 그거는 별표를 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단기라는 건요. 시장에서 생산 요소의 변화를 주기가 참 어려울 때가 단기입니다. 그래서 단기는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해요. 근데 장기라는 것은 이제 시간의 경감에 따라 생산 요소 이동이 가능해요. 우리가 단기에는요, 어떤 기업에서 공장이 하나 있어요.
이 공장에서는 생산 라인 10개를 가지고 한 1000개 정도를 이렇게 생산할 수 있죠. 최대. 근데 어느 날 주문이 만약에 2000개가 들어와요. 그러면 20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산 설비로는 곤란하죠.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1일 3교대 24시간 풀 가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 봐야 한 100개 정도 늘리면 더 이상은 못 늘리죠. 왜? 좁은 한정된 공간에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한다고 이게 생산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차피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단계 공급을 늘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가장 좋은 거는 공장 하나 새로 지어야죠. 근데 단계는 자, 공장 부지를 또 확보해야 되죠. 자금도 필요하죠. 인력도 필요하죠. 기계도 들여와야 되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조정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자, 거기에 따라 부지 확보하고 공장 인허가에 따른 인허가도 받고 외국도 기계도 수입하고 이러면 이제 얘를 하나 짓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한 1000개 정도로 더 생산할 수 있으면 공급을 전체적으로는 2000개까지 늘릴 수 있죠. 그래서 단계는 생산 요소 이동이 좀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여기는 공급이 가격의 상승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61페이지에 가면 역시 그래프상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죠. 우측 그래프예요. 단기와 장기.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으로 나오진 않는데 이 표현을 잘 바꿔줘요. 네,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단기하고 장기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공급에 대한 건 이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에 가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있습니다. 자,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보죠. 자, 이 균형에 대해서는요, 시험상에서 그래도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목걸 정도는 그래도 언급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도 별표하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균형에 보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그러면서 이제 나와 있어요. 의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프상에서 명시하면요, 가격이고, 자, 균형량이라고 했을 때 시장 전체 수요 곡선하고요,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것을 우리가 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균형. 그러니까 개별 수요를 다 합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균형이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을 균형 가격. 여기서 결정된 것을 균형 거래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요. 자, 어느 가격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고 있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하게 되는 상태. 이 가격 수준 외에 다른 가격 수준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균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둘 다 만족을 하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균형 가격이 1,00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균형량이 만약에 100개였다. 그죠? 그러면 이 가격 하에서는요. 뭐하고 뭐가 같아지냐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렇게 같아져요. 그럼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는요. 서로 만족할 만한 상태라는 것은 자, 공급자는 시장에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들이 받아야 될 최소한의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는 충족이 돼야 되냐면 시장 가격이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손해보고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품을 생산에 들어가는 즉 생산 요소 가격이 있죠. 토지와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와 생산자가 취득해야 될 정상 이윤까지 포함해서 최소한 800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 가격을 최저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저 가격. 자, 요것만 받으면 그래도 정상 이윤은 확보가 되는데 시장 가격이 1,000원에서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공급자들은 요만큼의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우리가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수요자들은요. 재화를 구입할 때 무조건 내가 구입할 수 없어요.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범위 내에서 즉 지불 능력의 한도 내에서만 내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자들은 이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1,200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 가격을 우리가 최고 가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 근데 시장 가격이 1,000원에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자, 소비자도 이만큼의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걸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다 합쳐서 우리가 사회적 총잉여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이제 사회적인 후생 수준이 이제 가장 높아지는 때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세 이런 데서 또 연결해서 배우시면은 정부가 시장에다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 공급이 줄죠.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사회적인 후생 손실을 유발하게 되는 케이스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가격하에서는 수요자나 공급자나 다 만족하죠. 예, 그러니까는 딱 균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시장의 가격이나 수요 공급의 변화를 주는 요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그냥 이 상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균형 가격인 상태에서 이 가격은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시장에서 이 가격이 상승했어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자, 원래 시장에다가 제품을 생산할 때는 이 가격 갖고는 생산할 수 없었던 공급자들인데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산비가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량이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죠. 새로운 공급자들이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근데 수요자들은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범위 내에서는 이 가격 이상은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요량은 이렇게 감소하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공급량은 늘었지만 수요량은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이 많아진 상태를 우리가 초과 공급이라고 해요. 자,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요. 공급자 간의 경쟁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왜? 공급자들은 이번 기회에 생산한 것을 재고로 쌓아둘 수는 없고 이번 기회에 다 소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덤핑이나 바겐세일 등 같은 가격 전략을 취함으로써 이 초과 공급된 양을 소비하려고 그러죠. 그 과정에서 공급자 경쟁에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원래 균형 상태의 가격으로 회귀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반대로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급자들은 최소한 요거는 받아야지만 생산비가 충당이 되는데 그 이하로 가격이 형성이 되면 공급량은 줄죠. 근데 소비자들은 이 가격까지는 지불할 능력이 없었지만 요거보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나도 소비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요량은 오히려 증가하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라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죠. 그러면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수요자 경쟁이 발생합니다. 호가가 높아지는 거죠. 사겠다는 사람이 10명인데 시장에 공급된 건 3개밖에 없어요. 만약에 뭐 10개라 같으면 균형이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수요자 경쟁에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떨어졌던 가격이 올라가서 다시 균형 상태에 이르는 거죠. 이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만 성립이 가능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는요.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이렇게 초과 이윤적인 성격이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요자 경쟁과 공급자 경쟁을 거치면서 원래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쟁에서 다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험상에서 물어보는 때요. 기초적으로 이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계산할 때는 이걸 먼저 꼭 알아야 돼요. 초과 공급은 가격 하락을, 그 다음에 초과 수요는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것이 항상 기초적으로 염두에 두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61페이지 자 하단의 단가를 원해 보면 수요와 공급은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작용하니까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켜서 초과이윤을 발생시키고 초과이윤의 발생은 공급을 증가시키며 공급의 증가는 다시 가격을 하락시킨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는 수준이 결정될 때 이 가격을 균형 가격, 이때 양을 균형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62페이지에 가면 요게 이제 계산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계산에 대한 거를 주어질 때는요. 시험에서도 이제 한번 나온 건데요. 아파트의 수요 함수가 900 마이너스 QD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함수가 100 플러스 QS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게 P를 기준해서 주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게 처음에 한번 나온 거예요. 처음에만 나와서 P를 가지고 문제를 주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란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다 양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빼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나올 때는요, 이거를 뭐 이항을 시켜서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요 관계를 그냥 이렇게 해서 더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P는 900에다 하면 얘는 약분이 되니까 그럼 1000이잖아요. 그럼 P는 얼마가 되겠어요? 500. 그렇죠? P가 500이라는 얘기는 900에서 500 빼면 남는 게 400이겠죠. 그래서 P가 주어질 때는 그냥 이렇게 내려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P라고 해서 주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시장의 공급량은 300이고요. 시장 수요 함수가 500-2P에서 450-2P로 변하면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느냐. 그러면 그 경우에서는요. 자, 얘네들은 이제 연립해서 우리가 푸시면 되는데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하고 뭐가 같다 그랬어요. 공급량이 이렇게 같죠. 네, 수요량 공급량이 같으니까 둘을 나란히 보게 되면 자, 수요 함수는 500-2P였고요. 공급 함수는 얼마였냐면 30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연립해서 볼 때 등호가 있어요. 그럼 이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넘나들게 되면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플러스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그죠? 마이너스의 부호는 플러스로 이렇게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300이라고 돼 있는데 얘가 이 앞에 플러스의 부호가 이렇게 생략돼 있죠. 우리가 1, 2, 3 하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넘어갈 때 얘는 마이너스 2P지만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플러스만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500에서 300을 뺀 게 그게 얼마라는 거예요? 2P라는 얘기죠. 그러면 500에서 300을 빼면 얘가 200이고 그죠? 200이 2P니까 이렇게 나오면 양쪽을 2로 다 나눠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P는 얼마? 100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얘가 100이 되는 거죠. 이 조건 하에서. 근데 수요 함수가 변한 거죠. 450-2P가 300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같은 논리로 인해서 자 넘어가면은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뀌니까 450-300이 2P란 얘기죠. 그러면 결국 P는 빼고 나면 150이란 얘기죠. 2P가 얼마? 150. 그러면 P는 75. 원래 100에서 75로 떨어졌으니까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냐면 25만큼 변화가 있었다. 자, 지금 우리가 공급이라는 것이 그냥 고정된 상태에서의 예를 가지고 설명해 드렸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문제집을 통해 가지고 이 계산에 대한 거를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유형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그때 충분한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론을 하는 과정에서 계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계산에 대한 거는 이론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 계산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개론 공부하실 때 보면은 계산에 부담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정리 안 되신 분들은 그중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도 잘 하시면 돼요. 그죠?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신경 안 써도 다들 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또 추가로 우리가 정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에 대한 거 거기다 이제 별표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에 대해서 자, 이 관계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왜 이 부분이 또 필요하냐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수요 공급의 4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전제 조건이 이거 두 가지가 기억이 돼야 돼요. 초과 공급은 가격 하락,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거.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 자, 이 조건 하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량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조건이 뭐냐면요.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죠. 공급이 불변일 때 뭐가? 수요가. 그러면 이거 우리가 그래프로 명시하면요.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요. 균형 가격이고 균형 거래량인데 자,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요가 늘었다는 거예요. 수요가 늘었다는 것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가겠죠. 자, 그럴 때 뭐가 증가했냐면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반대로 공급이 불변인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줄었으니까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서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그러면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건데 우리 그럼 기본수에 가게 되면 명시가 돼 있죠. 63페이지 상반에 가면 왼쪽 그래프가 수요의 변화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 가면요. 이걸 일일이 그래프로 그릴 수가 없어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1차는. 그죠? 그러면 이 관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얘는 이제 생략해버리고 자,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죠? 그러면 가능해서 안 되는 분들은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었을 때 자,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같아지는데 얘가 불변인데 얘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떻게 돼요? 부족한 상태죠. 그럼 무슨 상태냐면 초과수예요. 초과수면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 자, 얘가 불변일 때 얘가 늘었으니까 전체 양은 늘었죠. 증가. 이렇게 대입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 다음에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줄었대요. 그죠? 그 얘기는 이 상태 균형 상태에서 얘만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이 많아진 상태니까 그게 무슨 상태다? 초과 공급. 그러면 초과 공급은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하죠. 그렇죠? 양은 어떻게 돼요? 줄었죠. 전체 10개 있는데 9개로. 그러니까 얘가 감소. 그러니까 양의 움직임은 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도 같은 논리죠. 우리가 그림으로 이걸 확인하게 되면 공급에 대한 거.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늘었다는 거죠. 이렇게.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공급선 우측으로 가겠죠. 근데 공급만 늘었으니까 초과 공급이 되면서 가격은 이렇게 하락하죠. 반대로 수요가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하게 되죠. 이렇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63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을 일일이 그려서 하기가 참 어려우시면, 그죠? 그래프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같은 논리죠. 자,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급이 이렇게 늘어났죠.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진 상태니까 초과 공급이죠. 초과 공급은 가격이 하락하죠. 양의 움직임은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뭐 했다? 증가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되죠. 그거를 우리가 초과 수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양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가격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어때요?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지금은 얘가 불변할 때 얘가 증가했으니까 초과 수요 상태니까 가격 상승하죠. 얘가 불변할 때 얘가 줄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아진 상태니까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죠. 얘가 불변할 때 얘가 증가했다는 것도 역시 어떻게 돼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진 상태니까 가격이 하락하죠. 근데 수요가 불변할 때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는 얘기죠. 초과 수요니까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승하는 거죠. 상승.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기본적인 법칙이 뭐냐면요. 이 가격은 수요하고 공급이 변하면 가격이 변해요. 변하는데 이 가격은 수요가 움직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공급이 변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지금 수요가 뭐예요? 증가하죠. 그럼 얘도 상승해요. 근데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하죠. 그러니까 이 가격은 수요가 움직일 때 같은 방향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자,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하죠.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상승하죠. 그러면 이 가격은 공급이 움직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얘네들이 지금 한쪽은 불변인 상태에서 하나만 변하는 걸 줬는데 둘이 같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같이 변할 때 원리를 여러분들이 추가로만 이해하시면은 얘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우리가 배울 텐데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그것만 한번 힌트로 생각하시면 자, 얘는 움직임이 같고 공급하고는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게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할 때. 그죠? 그럼 둘의 공통점은 가격을 어떻게 한다?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변할 때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주어졌을 때, 그죠? 이 반대로 움직이는 애들이 묶여 있을 때는 가격의 변화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가격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하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하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묶였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는 거예요. 무슨 상태를 얘기한다? 초과 수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반대로 나오면 우리는 무슨 변화를 알 수 있냐면 가격의 변화는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는.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했다? 그럼 가격은 하락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반대로 표시가 되면 가격의 변화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